오늘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거라 내용이 되게 많아서요. 사실은 이 방법을 원래 방법별로 하나씩 책도 보고 자세히 살펴야 그 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에 이제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문은 그 방법에 따른 책 안내 이렇게 했거든요. 저배님 이거 악보 말고 또 밑에 아니 종이 그게 다예요? 아니 저기 있어요? 그래서 방법별로 제가 추천하는 책들 이렇게 끼웠어요. 그래서 방법 한번 들어보시고 가정에 그리고 나와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책을 한번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방법에는 제한테 빌려서 읽으셔도 돼요.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 빌려드릴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성품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성품은 한 성품마다 그 뜻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 학습도 필요해요. 당연히 학습도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건 결국 성품은 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배워야 그게 내 아이들의 몸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오는 성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언약적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부모를 통해 교회의 순종과 온유와 경청과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한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죄인인 부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인류를 보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3주 동안의 강의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첫 강의 때 제가 들은 강의를 그냥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쉽게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가정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건 어떤 가정, 어떤 특별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부모라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 그분처럼 우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각자 가정의 환경에 맞게, 그쵸?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다 자랄 때까지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럴 수 있겠죠. 성장하는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과정에서 어떠한 씨앗을 심을 건지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내 삶에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기 싫은 마음으로 가정교육을 시작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쵸? 무언가의 헌신과 무언가의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강의 있으셨잖아요. 너무 그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일하시면서 장로님이시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6시에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일어나서 발바닥을 막 긁으셨대요. 일어나라고.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대요.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아빠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피곤함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순종하신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책임에 순종을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리 또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여전히 보면 부모님께 다 물어보고 순종하세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그냥 삶의 영역까지 다 물어보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녀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권리만을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권리 또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 사역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엄청 밀착형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브루타 요즘 이야기 많이 하시고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근데 하브루타가 이제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질문을 하는 교육 방법인데 하브루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만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브루타의 교육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버지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회당에 가서 랍비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EBS의 그 유대인 교육법 이거 보면 어떤 유대인이 그 하버드 대학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제 면접이 되게 어렵대요. 마지막 테스트인데 학생들이 나오는 학생들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집에서 아빠랑 맨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그냥 아직 가정에서부터 그냥 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무슬림들도 타지에 가거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그 교육이 떠나지 않아요. 종교를 바꾼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가정교육에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또한 너무 밀착형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바꾼다는 건 이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엄청난 의미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이 가정 아이들과 부모 자체가 엄청난 밀착형이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간간히 보면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 기간에서 이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한편에서 볼 때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절대 종교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도 당연하죠. 저도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제가 믿게 됐다. 이 믿음이라는 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억압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진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집에 왔는데도 원장님이 또 걱정이 되셨나 봐요.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했냐면 너무 좋은 음식과 내가 너무 귀한 것을 내가 발견을 했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제일 먼저 주고 싶지 않겠냐. 제 마음이 그렇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해했다고 그걸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뭐 이걸로 너무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귀한 보석으로 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래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면서
메워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럴 때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확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을 말하지만 저게 과연 세상과 다른 저 이야기가 과연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부모에게 그것을 확신을 느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점점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권위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난간이 없어요. 그럼 원래 길이긴 하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는 동안. 그런데 부모가 권위자가 정확한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이 옆을 난간처럼 보호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왠지 아이들의 자유를 방해할 것 같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방해할 것 같은 인식을 약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부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확한 적절한 규칙과 권위는 아이들을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을 줘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나아가고 순종해야 될 부분인지 무엇인지 좀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1년만 더 섬겨주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딱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왜 혼자 아프리카를 가려느냐, 부부가 가라 이래가지고 그럼 결혼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시고 2학년이 되니까 저도 이제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선교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뭐 선교사 나가겠지. 2학년이 됐더니 갑자기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뭐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이유에 대해서 듣고 뭐 같은 교회를 세우고 목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는데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책 한 권의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다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머니 당신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청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계속 그거에 대한 의문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호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듣기 싫고 못 들은 척 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음성만 순종만 해도 이 땅에서의 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했대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14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의미로 이제 앉아서 가정교육 이제 4강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적용을 할 수 있는 고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순종할 영역들에 대해서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여자로서의 보면 저희 교회 안에 또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어린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교묘하게 또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또 돌아봐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또 내 육체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맡겨준 것 또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가정 교육하면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자녀 교육하면 내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장점, 단점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점을 고쳐주려고 보시지 마시고 아이들의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기질인지를 알아서 그 아이들의 그 다양함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4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내 아이가 한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은 늘 변하고 바뀌고 또 아이들이 여러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경험해 보니까 학습할 때는 이 유형인데 뭐 놀이할 때는 또 다른 유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 유형인데 또 익숙한 공간에서는 또 다르게 유형을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난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면 아이들이 친구랑 다툴 때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네. 내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저렇게 해결하네. 그래서 아이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아이가 학습을 하고 배워가는지 이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사고형 학습자예요. 아이가 사고형이고 또 부모가 또 사고형일 수 있거든요. 이런 사고형은 사물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색 지대가 없죠. 정확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일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교재가 있는 학습법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내가 테스트를 받는 시기와 분량 이런 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뚜렷해야지 자기가 편안하게 학습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완벽함을 많이 추구하기도 하죠. 가끔 저희 큰애가 어디 뭐 여행을 가던 뭐를 하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어른들 이야기인데 굳이 그거를 다 알아야 되고 본인이 또 다 적어요. 무엇을 하던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그 애와 하고 싶은 거를 수첩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집에 놓고 가죠. 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되게 시간표를 꼭 보려고 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 여유로움과 그래서 저도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큰애를 의식하면서 스케줄을 하는 거죠. 얘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아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배워야 될 영역은 스케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사고형이다. 그러면 아이들께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의력이 있는 아이를 이제 뭉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한 계획 속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아이들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사고형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감정형이 있어요. 이 감정형은 자기가 해야 되는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지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알려만 주면 이 아이들은 되게 성과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계속 격려와 칭찬과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면 성과가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감정형이다. 그러면 내 아이가 사고형이야. 엄마가 감정형이야. 그러면 내 아이로 인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사랑 표현을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감지형이에요. 이 감지형은 오감이 많이 발달한 아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학습은 어렵겠죠. 직접 뛰고 손발로 움직이고 가만히 앉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만지고 느끼고 듣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학습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저희 둘째가 이런 기질인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앉아서 받아쓰기를 시키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애가. 남들이 5분이면 할 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몸을 비비꼬면서. 전혀 학습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차라리 앉아서 종이를 주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에 대해서 의미를 보여주고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탐구하고 네가 원하는 만큼을 제출하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너무 재밌게 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는 하는데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맞춰주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다수의 아이들과 맞추기는 어려운 성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체험형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가 감지형이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래도 책이나 아니면 진지한 토론이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만약에 다 온몸으로 느껴야 될 부모면 앉아서 이야기하고 책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필요가 있다. 직관형이 있거든요. 직관형은 새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계속 도전하려고 하세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창의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도전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단점은 꾸준하게 가지 못해요.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없죠. 삼천포로 계속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도 사실은 계획적으로 반복된 일을 계속 하는 걸 어려워하실 수 있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아이들마다 또 공부할 때 시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청각으로 하는 아이가 있고 몸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한쪽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내 아이가 일단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 영역에서는 이렇구나 라고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내 아이의 성향을 잘 알고 싶잖아요. 태초의 성향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자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쨌든 유치원이나 이런 공간 안에서 학습되어진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향인지 자신의 성향이 아닌지 모르게 그냥 보편화되고 획일화돼버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심심해하고 이런 것들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이들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뭐 놀아주려고 그러고 뭐 계획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사실은 자기의 본연의 색깔이 나오기는 어렵죠. 항상 무언가에 곁들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본연의 색깔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보니까 스케줄을 1, 2, 3, 4, 5, 6 이렇게 짜면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것이 나오지 않고 그 계획대로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아이의 본연의 모습, 정말 막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떠한 성향으로 가져왔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일정 시간들이나 아니면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혼자. 그러면 혼자 내버려 두고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많이 발견해 봤거든요.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부모, 아빠의 성향, 엄마의 성향,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이렇게 학습 방법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이거는 고쳐주고 키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될 영역은 첫 번째는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고 부모가 상처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은 나를 상처받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만나게 해주셨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많거든요. 저도 진짜 운전하고 알았는데 공간 능력치가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몰랐는데 운전하면서 알았는데 저희 목사님 맨날 저보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대. 방금 왔던 길인데 왜 못 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3년을 똑같이 가던 주유소를 못 찾아가지고 장성 IC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년째 지금 우리가 거기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지나쳐서 장성 IC까지 이해할 수 없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라. 이건 고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나 그래서 모르는 길만 가면 너무 내가 긴장이 돼요. 그 길에 대한 이것 때문에 너무 긴장이 돼서 운전이 좀 더 잘 안 되거든요. 옆에 이제 있거나 더 그러면 너무 막 두근두근 긴장이 돼서. 그래서 이런 영역들, 내가 고치려고 이렇게 죄가 아닌 이상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할 텐데 정답은 없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 조금씩 다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3강은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가정교육을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할 말이 많은데, 오늘 강의에서는 저는 그렇게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오늘 제가 말하고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들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방법들이 너무 오늘 한 시간에 5개의 방법을 다 나누려고 하다 보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가정에서 하는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제일 크기는 한데요. 보통 저희 아이들 나이 또래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훨씬 월등하거나 잘하는 영역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홈스쿨 이렇게 컨퍼런스 낼 때 가면 정말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8시에 재워서 6시부터 깨워서 공부의 스케줄을 움직이고, 그리고 결과물도 가져오세요. 영어랑 모든 과목 정말 완벽한 파일들을 가져오세요. 정말 잘하죠. 사실은 홈스쿨의 학습률도 정말 좋아요. 집중력도 좋고 결과물도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도 좀 사실은 좀 그런 거죠. 마음이. 그렇지만 내 마음에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여전히
결과 중심적인 이 마음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과정을 재밌게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아이들 사진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고 부탁을 받고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해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커리큘럼을 채택해서 학년과 학기와 방학,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학생인 거예요. 그냥 공간만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왔지 똑같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또 EBS 인강도 너무 잘 돼 있고 이 학습터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과정 동영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검정고시 거기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그대로 학교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하는 사람들은 커리큘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이 나이 때 학습되어야 될 부분들이 학습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인 거죠. 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시험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결국엔 배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없다. 기술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전통 방식이에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법에도 사실은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 방법을 자율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전통 방식을 쓰고 있지 않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장점은 이제 편한 거고 일단 부모로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은 편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부모님도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굳이 이렇게 해서 학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쵸. 학교를 보낸 아이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집에서도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공된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선택하는 거니까 다양성이 제한되겠죠. 그쵸.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에 맞는 학습법은 사실은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유치부 해보고 뭐 이러니까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것과 여러 아이들이 뭉쳐서 하는 활동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막 30명을 같이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티치법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접근 방식도 어쨌든 아까 교과서로 하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을 한다. 수학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자발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아이의 관심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위축이 되겠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보여주는 교과서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언스쿨링인데요. 언스쿨링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많이 안 맞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 학습 욕구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접근 방식하고 완전히 상극이거든요.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학습법이에요. 근데 이게 비신자들에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신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빠지죠. 제가 아이들은 자연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신자는 아닌데 이분들은 이제 홈스쿨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골로 이제 내려오는 농사를 짓는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학교가 이제 시골 학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녔다가 그 학교가 없어지고 뭘 다닐 데도 없고 근데 주변에 이제 홈스쿨도 말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아이를 그렇게 키운 케이스예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명을 보게 되잖아요. 밭에 있는 생명도 보고 길거리에 있는 병아리 생명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신자가 아닌데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태어난 모습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성장이 있다. 생명에는 성장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 아이들이 생명이 자라고 병아리가 엄마 뒤를 졸졸졸 그냥 따라가라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졸졸졸 따라가고 알에서 태어나고 이 모든 생명을 보니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셨죠. 그래서 이분도 하시는 말이 저랑 정말 많이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나이 때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이 때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도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까 호기심은 사라져 버리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 해야 될 일들만을 말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스쿨링은 어설픈 인위적인 부모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학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 뭐냐면 교사가 아니라 조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고 아이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하기 싫어한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다.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의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또 많이 있고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언스쿨링을 하고 있으면 어른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를? 아무나.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안 보는 것도 못마땅한데 애가 하고 있는 것도 저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른들은 답답한 거예요. 방치한 것처럼 보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처럼 만져진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에 대한 것들,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언스쿨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런 규율이 없이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규율이 있어요. 제가 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엄해요, 저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는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매일매일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힘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늘 말했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게을러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이시잖아요. 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루하루 막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철저한 계획 속에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다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다 예상하고 있는 바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철저한 제 계산 속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신 선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제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탐구하고 탐색하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부모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존 학교나 아니면 기존 홈스쿨러들이 이렇게 결과물 내놨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에 완전 월등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인정을 하죠. 월등한 게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건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어진 결과물이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포스터나 이런 게 붙여 있는데 저희 오빠나 아니면 주변에서 오면은 이게 뭐냐 막 이래요. 이게 뭐냐. 저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워서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5학년이니까 5학년에 대한 기준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이제 3학년인데 기준이 있고 다 각자가 다 그 나이에 맞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뭐냐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학습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을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학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도 이제 사실은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게 이제 지금의 성장이 안 돼 있고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단체 생활할 때 단점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올바르게 잘 시행이 된다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서고만 싶어하는 아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홈스쿨하면서 채워줄 수 있을까? 난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좋게 개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앞에 나서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들고 제가 할게. 선생님들 왜 맨날 니만 하냐고 이러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연극부도 하고 공연 같은 거 늘 나가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딱 마치 시립합창단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나주 시립합창단. 작년에도 그게 이제 저희 아이가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되게 시간을 많이 찾아요. 시립이다 보니까 이 나주시의 공연들을 다 봉사를 해야 되니까 연습 시간도 너무 많고 나주까지 또 본인이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다녔을 때는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엄마랑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네가 합창단에 가게 되면 엄마와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학교를 멈췄으니까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다니죠. 그래서 뭐 공연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이가 진짜 하나님 주셨나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모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와 격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언스쿨링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야 적절한 동기부여와 격려가 시행될 수 있어요. 저희 큰애는 그림 이제 각자 아이들한테 시작할 때 너희들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적어봐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터넷 보고도 뭐 따라 그리기도 하고 뭐 만화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나 보면 이제 그림 이런 거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글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글을 쓰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가 말을 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신문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아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들은 만들기를 좋아하죠. 저희 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온 몸으로 다 느끼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학습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는 모든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하죠.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 그러면 버린 만큼 다 들고 와요. 또 거기에서 재활용. 그래서 관리소 아저씨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꾸 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했더니 재활용에서 뭔가를 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를 뜯어서 만들고 GV 난장판인데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 갑옷은 혼자 입고 복구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입혀주고 벗겨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한 몇 달 놀았어요. 겨울에 이제 밖에서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엄마가 뭐 박스가 필요해요. 테이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문구류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랑 저희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집에 다니고 네, 테이프를 하루에 몇 통을 한 줄. 근데 되게 학교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걱정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도 그 테이프 탁탁 돌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깨요. 새벽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일어나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원이는 이렇게 못해요. 다혜는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은율 같은 경우는 셋째는 이제 7살이거든요.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다혜리가 한글을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책 3권을 샀어요. 근데 뭐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연필 잡는 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책꽂이에 꽂아놨어요. 근데 책을 좀 정리하려고 뺐는데 거기 이미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3권을 다. 누가 이거 했니? 그랬더니 은율이가 다 해버린 거예요. 은율이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네 어려울 텐데? 그냥 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은율아 앉아. 그래서 이제 받침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얼굴 낯빛이 좀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어? 네 이래요. 그래서 그럼 안 해도 돼. 난 네가 배우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다시 덮었어요. 그랬더니 온 집에 글씨를 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엄마 방, 아빠 방, 누나 방 온 벽에 저희 은율이 애칭이 돼지라고 하거든요. 아빠 방에 아빠 그런데 왜 돼지를 사랑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온 병이 안내문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뭐 여기는 공룡방이에요. 뭐 이러면서 글자를 다 쓰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또 배운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가 배웠으면 좋겠네요. 내 생각에는 아이가 좀 더 쉽게 해주려고 받침을 알려주려고 앉혔는데 아이 얼굴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시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애가 너무 행복하고 막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자기가 막 적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언스쿨링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배움이라는 게 되게 기쁜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점은 평가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믿음이지만 단점도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여가 되면은 이 방법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옆에 밑에 보면 이제 책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 학교에 보내지 말라. 근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크리스찬 언스쿨링이에요. 근데 학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읽어도 너무 좋을 책이에요. 언스쿨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놓은 거고요. 아이들은 자연이다. 이 책도 너무 좋고요.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이 책은 이마영 군이라고 지금 몇 년 됐는데 20살에 책을 냈어요. 2권을. 이거 말고 소년 여행자도 있는데 이 학생이 이 책에다가 언스쿨링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랑은 많이 안 맞죠. 이 학습법이 사실은. 그래서 이마영 군이 20살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이 다음 책인 소년 여행자에서 세계를 여행을 다녀요.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돈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세계의 다른 대학 학생들은 각자의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20살 대학도 안 들어갔을 때 이미 쓴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유명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학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 어디 프랑스인가 어디 이렇게 되고 지금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가정도 이제 파주에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살인데 이미 뭐 다른 서울 연고대에 가서 독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 자체가 이제 아빠가 번역사예요. 우리 샤론 메이슨 그 번역한 임종원 선생님 제 자제여서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함께한 시간만큼 잘하는 아이들 뭐 이런 책들이 다 언스쿨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스쿨링 처음 들으면 전통도 너무 심한 것 같고 언스쿨링도 약간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던 학부모들이 샤론 메이슨의 방법을 듣고는 바로 이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죠. 샬롯은 사실은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선생님으로 교육학자로 있고 많은 학부모들 모임과 아이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좋은 방법은 짧은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통과 언스쿨을 약간 합친 게 뭐냐면 오전에 아이가 하고 싶은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50분 수업이잖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5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20분으로 단축해서 오전 안에 모든 공부를 다 끝내요. 그리고 오후에 자유롭게 아이들을 놀게 해요. 그래서 숙제도 내주지 마라. 아이들을 마음껏 풀어놓게 해라. 라는 게 이분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이거든요. 일반 책 말고 살아있는 책. 이분이 말하는 살아있는 책이란 단순히 아이에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책 말고 그리고 아이들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축약된 책, 만화책 말고 원문 그대로 열정과 문학적 언어가 다 입혀져 있는 책, 그 살아있고 온전한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아이들이 이해한 만큼 내레이션을 시켜라 라고 말을 해요. 이야기하기죠. 아이가 무언가를 학습했으면 얼만큼 배웠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학습법을 해요. 이분이 워낙 교육관이 많아서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은 인격체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라. 그래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존중해라.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간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 인간으로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해서 수준을 낮추는 그런 교육들을 되게 싫어해요. 교육책들, 수준 낮은 책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니다. 내 아이 다 이해할 수 있다. 수준을 높여라.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교육은 분위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가정은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 그대로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훈련받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습이라는 말, 내 아이가 학습하고 있다, 학습자 이런 말보다 그냥 나는 내 아이가 잘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무엇이든 학습자로 있는 게 아니라 배운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배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게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은 훈련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습관을 말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습관, 주의 집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의 범절, 시간 엄수, 차례 지키기, 기도, 감사, 관찰, 성실, 정직함, 이 사고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훈련하면 다 가능하다.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분한테 말이 어려운 게 의무와 책임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되 인생을 즐길 자유와 균형도 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거 둘 다 주기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본 결과는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습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개 그것만 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너무 많은 습관을 차리다 보면 진짜 율법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도 보면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습관이 없어.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샬롯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해봤는데 그 오전 안에 수업을 끝내야 되고 습관을 이걸 기르다 보니까 막 강박이 오는 거야. 내가 막 이 오전 안에 모든 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막 누가 막 나를 막 푸시하는 느낌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저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벌써 오전이 다 가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나고 막 마음이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습관을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 되게 아이들에게 엄한 면도 많고, 또 아이들에게 전혀 손대지 않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관도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이들의 자율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은 꼭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려면 다른 것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도 말해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항상 성경을 읽는데 나머지 스케줄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안 할 때도 많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말해요. 양심이 있지 성경을 읽자 뭐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도 양심은 있는 거야.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성경을 읽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건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거하고 예배 태도. 저는 늘 이제 통합 예배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길은 내 아이들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앉아있지 못하는 때를 그냥 마음껏 그냥 앉아있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은 앉아있을 도록 제가 엄청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나이가 이제 좀 지나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아이에 따라서 뭐 금방 되는 아이가 있고 크도록 안 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이건 엄청 혼내. 이거를 이제 느껴야 되죠. 엄마는 맨날 나만 혼내. 이렇게 하면은 강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 엄청 엄마가 화내는 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항상 제가 뭐라고 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생명에 관한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종하는 것과 예배를 바른 태도로 하는 건 너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저희 지금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희 처음에 개척하고 같이 할 때도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유아실에서 이제 과자 봉지 뜯거나 핸드폰 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뭐 아예 없었어요. 제가 일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 데리면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내 아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그런 유혹 속에 있는 아이는 그러지 않겠어. 저쪽에서 뽀로로를 보고 있는데 애가 몸은 여기 있지만 눈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봉지를 팍 뜯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이 욕구를 참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살짝 순간인 거잖아요. 제가 계속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이미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가정 분위기, 부모들 아니면 여기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교회에 갈 때마다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핸드폰을 보여줘. 그러면 아이는 교회에 예배하는 곳은 핸드폰 보는 곳, 과자 먹는 곳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서 갈 때도 한동안은 좀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되게 어려워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제가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 잡아놓으면 커서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서도 안 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 훈련이. 근데 뭐 성찬을 하는 것들 아니면 아이들 뭐 부모님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아이들은 이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 이래도 되는 것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엄청 부모가 무겁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면 아이도 그걸 그렇게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둘째 아들 기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도 가끔 명절 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저 새끼 저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 저 왜 저렇게 앉아있냐고 막 이러는. 네, 기준이 그런 거야. 그 아이 성향 그 기질보다는 점점 노력하는 거예요. 잘 들린다는 뭐 태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노력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은 삶이다 해서
일반 그런 생활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언스쿨링과도 많이 겹치고 전통적인 거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제가 이거를 또 느낀 건 아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엄마만 알아요. 선생님들보다는 내가 이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기분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의 상황과 형편을 엄마인 내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기분에 맞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가정에서. 그리고 맞춰서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에게 그런 학습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일어난다. 그리고 교육은 관계 학문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고 동물을 좋아해.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자연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맺게 해주라는 거예요. 학습 앉아서 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아이가 그거를 그 사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럼 아이가 훨씬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주도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문제에 다 똑같거든요. 과학도 그러고 미술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 물건 만드는 것도 그러고. 저희 아들이 이제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학은 싫어요. 수학은 싫어하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마트놀이로 돈 계산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82 빼기 321 하면 싫은데 이래요. 근데 끝에 원만 붙여줘. 2780원에서 엄마가 320원을 가져가면 계산을 그냥 앉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연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쪽으로 하면 굳이 수학 제가 계속 돈 계산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마트를 가서도 엄마가 얼마를 냈어? 근데 저 아줌마가 엄마가 산 게 5,280원이래. 그럼 얼마를 남겨줘야 되지? 그럼 이제 계산을 싫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수학만 내가 싫은데 나 포기했는데 벌써 3학년인데 포기했어. 신발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몇 프로 할인, 50% 할인, 30% 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축구화를 사달라고 해서 축구화를 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3%, 50%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10,000원짜리를 10개 상하로 해가지고 하나가 없으면 10%, 두 개가 없으면 20% 이렇게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축구화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화니까. 근데 내가 비싸면 못 사주니까 할인이 가장 많이 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든 신발을 계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뱃돈을 받았어요. 11조를 해야 돼. 내기 싫은데 정은 하나라도 더 갈까봐, 한 장이라도 더 갈까봐 정확한 10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인물책, 축구에 대한 인물책들은 자기가 다 찾아서 읽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회를 타서 아이들에게 해야지 효과율이 좋다. 효과가 좋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아이들의 학습은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의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아이는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재밌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원할 때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엄청 전인데도 샬롯 메이슨은 신앙으로도 바로 섰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학문을 분리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나누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샬롬 메이슨의 방법이에요. 이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부모도 만족하고 아이들은 오후에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안학교가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교과과정,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대안학교는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이라는 결과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뭐 광주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학교 저희 조카들도 다니고 보면 학교 공부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 이제 취미 활동이나 뭐 이런 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런 학습법들이 있어요. 어때 이 샬롬 메이슨의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이렇게 있으세요? 벽에 이렇게 돌려서 벽에 등 대고 계세요? 애들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샬롬 메이슨은 이제 놀이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놀이학습은 짜여지지 않는 놀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짜여진 놀이가 이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여진 학습은 뭐냐면 놀이는 단체로 되어진 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서 함께 놀려면 규칙과 규율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이 학습도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놀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도 주지 않고 어떠한 도구도 주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 것을 꺼내서 노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게 규칙적인 공동체에 있던 아이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는 아이들은 훨씬 빠르게 자기의 것들을 찾아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샬롯은 뭐라냐면 아이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와 배부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놀고 싶어 한대. 그래서 단체 생활, 여러 사람이 단체하고 있는 조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효과적이다. 개인의 욕구를 다 풀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동체로 있게 되면 배려라는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양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시대 때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학습, 이게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 학원이 따로 이렇게 있었으면 진짜 엄청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미술로 창의력 키우기,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창의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근데 왜 그런 학원이 없겠어요? 창의력만을 키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획일화된 곳에 들어가서 나의 창의력이 소모됐을 뿐이에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되게 창의력이 있거든요. 영재도 많잖아요. 근데 그 영재가 학습이 돼가지고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가 영재가 없어요. 아이들 영재는 너무 많은데. 저는 아이들이 다 창의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학원에서 학교 이런 데서 저희도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그림, 사교육 같은 이런 거 뭐 그림 그려서 발표하는 이런 거 뭐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어른들이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미술학원 한 2, 3년 다닌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자아이인데 원색의 색깔이 비포인데 틈이 하나 없이 다 색칠했어요. 진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애들이 그게 아마 미취학 아이였을 거예요. 그 루미니 친구였던 거 루미니 친구로 기억했으면 그때 7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화지에 모든 색깔로 빈 곳이 없이 다 칠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칠했어요. 원색으로.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미술학원 2년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밖에 나가면
그 그림이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려야죠. 그래야 칭찬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창의와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지 않죠. 그런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에서도 무조건 아이들의 작품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저희 아들 그림도 있는데 그냥 그림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계획하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닭살이 돋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전혀 모르겠는데 각자 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삶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육의 분위기는 일단은 그냥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 집에서 개인 어떠한 일정이 있어서 꼭 하는 건 아침에 성경 읽는 거하고, 그리고 집안일,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죠. 매일매일 집안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매일매일 빨래를 개고 매일매일 빨래를 널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세탁기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죠. 지금 필요하다. 우리 집에 필요하다. 매일매일 애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원하고,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적도 해요. 내가 빨리 뒤집지 말랬지. 막 몇 번을 이제 자기들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식탁 준비도 이게 이제 우리 은유리 스타일이에요. 네, 다 휴지를 깔고 보면은 앞에 예쁘게도 안 해. 종이를 그냥 찢어가지고 이름을 또 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앉아야 돼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이제 다이 같은 기질은 왜라는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앉아야 돼? 항상 저희 아이들 모든 문제에 왜가 항상 들어요. 왜 내가 여기 앉아야 돼? 그래서 앉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를 또 다 걷어요, 빨리. 이렇게 안고 걷을 거면서 이걸 왜 해? 음식물이 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또 책상 꼬지에 놔둬요. 그 다음 밥 먹을 때 또 다 놔둬요. 우리는 다 왜 이러는지 얘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얘 스타일인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안일을 시켜요. 저희 며느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저희 아들을 열심히 시켜요. 처음에는 다 부족하죠. 그 부족한 걸 참고 넘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많이 도와주는 거지, 이 밑에를 상상하시죠? 싱크대 밑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이유는 5년 뒤에 내가 편하려고. 지금 내가 잠깐 고생하고 처음에 빨래를 널 때도 애들이 탈탈 안 널어가지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기 다 구겨진 거예요. 그리고 빨래를 넣는데 1시간 걸리니까 이미 구겨져서 널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셔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한복을 이제 꺼내 입고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집안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일상인 거예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 그걸 삶을 통해서 배운다 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아이들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은 저는 여기에서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이 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또 제가 또 좋게 보는 거는 자기들끼리 놀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박스를 가져와서 이제 캐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쟁이 마트, 전화번호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031-660-777 해가지고 이제 담쟁이 마트 놀이에서 물건들도 다 만들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제 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막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내도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냥 언니 오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게 언니 오빠들이 사라지면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아이들 각자 개인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맞물려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은유리가 요예리를 볼 타이밍이 있죠.
그럼 이제 언니 오빠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이제 은율이가 요일을 조용히 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알까기 하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요. 어제 이제 너무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찍었는데 어제 또 재활용을 버리라고 했더니 둘이 항상 재활용 이제 집안일도 자기들끼리 담당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각자 자기들이 잘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혜는 이제 빨리 캐고 이런 걸 너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그러면 누나랑 다 오케이 하는 거죠. 자기들 가기 싫으니까. 무조건 다혜리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다혜리가 재활용 버리는데 버리고 와서 또 이런 물건들을 다 주워가지고 왔어요. 저거를. 근데 은율이가 이 바퀴 달린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불빛까지 나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걸 이번에 발견했어. 다혜리가 저게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은율이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장놀이 하자.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자기 이제 여기 보면 다 박스가 자기들 보물창고 방이 없으니까 이건 은율이 보물함이거든요. 이쪽 뒤에는 이제 다혜리 보물하고 물건 잔뜩 이렇게 막 쌓아놔요. 각자 이제 자기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하나씩 가져가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둘이.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니들 뭐하니?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율이 이제 예전에 카메라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엄마 사진 찍어준다고 해요. 제가 포즈를 찰칵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사진 찍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놀라고 말하지 않고 저도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건 자연이잖아요. 집에서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요. 또 진짜 산 이런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저희 강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뻐서 사진 찍어봤고 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큰애들이 이걸 그물망을 하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저희 막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이 떨어지던 말던 자기는 거기 아래에서 이제 흙을 파가지고 그 개미를 잡고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스키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제 애들은 심심하면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굳이 이런 거를 왜 하겠어요?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시원이도 이제 저희 사역들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개척할 때 이제 리더 모임이나 이런 모임하고 있으면 시원이가 항상 동생들 다 돌봐주고 그랬죠. 저희 다혜리가 이제 어느 날 또 만들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삽장도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데 나름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빠가 뽑아왔는데 우리 다혜가 너무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상장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창의력 상을 줬어요. 뭐 주변에 쓰레기도 주우러 다니고요. 사진이 많아서 넘어가지고요. 정말 세상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저희 처음에 개척할 때 요리도 다 같이 저희 아이들 같이 시켜서 요리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제 삶을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냥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 오면 비가 좋아요. 비가 오면 산에 가기도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체력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산에서 그림도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게 숲도 있고 호수공원도 너무 좋잖아요. 저희는 뭐 거의 숲에 살아요. 네, 제가 뭐 해줄 거 저는 제 할 일들 잔뜩 가져가요. 책이랑 애들은 뭐 먹을 것만 주면 먹을 것만 싸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요. 땅 파고도 놀고 뭐 그냥 거기 또 물동이 있으면 물 가지고도 놀고 뭐 자기들끼리 다 먹을 거 필요할 때만 저한테 오죠. 그래서 이런 거 곤충들도 다리가 항상 올챙이나 아이에게 다 잡아가지고 동생들 다 보여주고 그래서 물동이 뜨고 나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집에서 사실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할 시간이 없죠. 사실 왜 갔다 오면 이제 그리고 저는 체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의 마지막 그 꿈은 여행이니까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내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셋째가 5살 때 5살, 8살, 10살 해서 중국 갔다 왔는데 그동안 체력을 잘 키웠다 생각을 했어요. 아프지도 않고 이제 정말 빡세게 청년들보다 더 힘들게 비행기, 기차 하루에 2-3번씩 타고 했는데 2시간을 중국을 헤매고 다녀도 아빠가 중국을 온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갔는데 너무 오랜 세월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도 2-3시간을 걸어 다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아달라는 애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음식도 그냥 중국 가면 다 설사 한번 해야 되거든요. 설사도 안 하고 뭐 한국 음식 달라고도 안 하고 다 체력이거든요. 지금 요일이가 4살이에요. 근데 운문항 2.9km인가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완봉을 했죠. 이 막내도 4명이서 다. 그래서 내려올 때 그 요일이 자면서 내려왔어요. 자면서 내려오는데 뭐 저희가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만들기도 하죠. 이게 뭐 같아요? 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를 갉아가지고 온 집에 가루가 얼마나 날리겠어요? 구멍을 뚫으니까 중풍병자 말씀 보고 재활용 버리러 갔다가 이걸 들고 와서 가운데를 뚫는데 온 집에 가루가 다 저도 이제 잠깐 이제 다리가 눈을 계속 못 잡으니까 짜증이 난 채로 끝났어요. 이제 혼자 성취하려고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바쁘지 않겠어요? 하루가 그냥 가요. 이게 이제 샤롯과 이제 뭐 저희들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는 거 빨리 가볼게요. 4번째 이제 통합학습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거미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거기에 다발적으로 뻗어나오는 거미줄처럼 점점 학습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저희 온유리가 엄마 왜 우리는 가라앉아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무거우니까 가벼운 건 물 위로 올라가. 그랬더니 온유리가 근데 왜 수박은 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글쎄 수박이 왜 뜨지? 도서관에 가볼까?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캐치하면 배울 게 너무 많죠.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수업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력과 부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직접 이제 물을 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기름도 물에 뜨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제 기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계속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에 꼬리를 계속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는 거. 이게 통합학습 방법이에요. 저희가 그때 한전에서 스윙키즈인가? 그 영화가 그런 영화인 줄 모르고 재밌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과 갔는데 좀 자극적인 것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다가 이제 뭐 책도 보게 되고 뭐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서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도 이야기되고 점점점 학습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앉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 궁금해서 물어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정치 이야기까지 민주주의까지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 이야기까지 찾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 접근 방법. 점점 학습이 확대돼서 그래서 뭐 과학으로 시작했다가 뭐 다른 국어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고전교육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주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인본주의적인 그 플라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인문학이고 민주적 거전 교육은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실제 세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주적 거전 교육은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과 맞물려 가는 인문학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문학이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공자나 이런 배움을 기독교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적 고전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만 참 교육이고 나머지 교육은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독서법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독서법은 이게 저는 그 성경 큐티도 고학년이 되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 되면 이거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르네상스 시절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시민인 거야.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학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과 이렇게 학문 지식을 토론하고 변론하는 거, 이걸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고 닦아야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되게 따르는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과 같다. 스승과 대화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이고 공부는 대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법은 실제로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을 때 아이에게 관찰을 시키잖아요. 저는 이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이 성경 원문 자체의 내용을 그대로 아이가 캐치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처럼 책을 읽는 건데 이 경청이 왜 안 되냐면요. 설교가 됐던 책을 됐던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던 이 경청이 어려운 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경청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판단은 2단계거든요. 근데 첫 단계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면 저 사람 생각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됐던 책이 됐던.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내 생각을 바로 첨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책 저자는 당황스러운 거야.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그래서 책을 볼 때 네 생각 판단하지 말고 이 책 저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뭔지를 캐치해야 돼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성경도 똑같죠. 성경 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관찰, 네 생각과 너의 그걸 전혀 넣지 말고 성경 본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큐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아닌데 엄마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시원아. 어떤 의도에서 너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거를 대야죠. 근거가 없어요. 느낌인 거예요. 아니야, 느낌 말고 관찰을.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관찰을. 사실만 말해. 그 다음에 논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계속 문법을 시켜도 돼요. 관찰. 그 다음 이제 초학년 고학년이 되면 검토가 들어가는데 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을까? 왜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할까? 왜 그럴까? 그 다음이 수사하기예요. 그래서 사색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갔을 때 나의 생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저자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사색 단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런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사학과가 있어요. 사학과는 한 분야에 국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둘 다 사학과 사학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사학과 수업이 다 돼 있어요. 문학적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의 기술을 배웠을 때 그 기술이 사학과에 포함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와서는 어떠냐면 문학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르네상스 시대보다 그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다 읽고 있는데 우리가 문명은 발달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 핸드폰 보면 깜짝 놀라죠. 컴퓨터 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 문학과 예술은 우리가 아직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책 읽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분들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면 사실 대학을 본다 그러면 전공과 부전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학을 교양 과목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전공을 주 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과 문명은 발달할지언정 이 문학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인문학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 4차 혁명 때 우리 아이들이 기계 개발 이런 거에 분명히 인문학과 아이들의 바른 인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교육은 사라지고 직업훈련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교리를 하고 있지만 소율이가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교리라고 말했죠.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걸 지금 우리는 어른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이 수준을 올려주는 걸 자꾸 내 아이 수준을 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주려면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귀를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은 수준을 좀 높여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시원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제 시원이가 그림책 말고 좀 두꺼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글밥이 맞고 두꺼우니까 덜컥 겁이 나잖아요. 안 읽고 싶겠죠. 자기가 읽고 싶은 거면 이렇게 책 읽겠죠. 근데 어느 순간 좀 내가 그 책으로 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천루역전, 어린이 천루역전이 약간 이렇게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천루역전 그 책을 두꺼운 것을 제가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너무 재밌게 읽죠. 천루역전이 아이들도 재밌어요. 미경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읽고 그 두께, 그 글밥을 아이가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의 두께의 책은 아이가 그냥 자기가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책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의 중간 텀에 대해서 살짝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 큰애는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대화할 때 보면 책 읽는 양에 비해 어휘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책은 많이 읽는데 아이가 왜 어휘가 계속 발달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요만한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 속에서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어휘를 아이가 배워야 되는데 나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내 아이에게 그 어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르네상스의 교육법은 스승과 대화. 그래서 고전의 책들은 책이 스승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어휘력이나 이런 문장들을 보고 아이에게 선정을 해주면 아이들의 어휘력을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살이나 아니면 미취학까지는 그냥 많은 책들이 좋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많이 읽게.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어휘력이나 아니면 문장 이런 걸 좀 고려한다 그러면 책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고전 책 추천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책에 초등이 있어요. 천년의 독서와 고전이 있는 가족은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쓴 건데 이 책은 제가 3번, 4번 읽어도 너무 재밌어요.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책이 좋은 책은 호흡이 있는 책이라고 해요. 내가 한 번 책을 펼쳐서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어버렸다. 그럼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한 번에 못 읽어요. 심호흡이 들어가요.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한 번 호흡이 들어가고 더 읽으면 안 됐고 내가 그만 읽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사색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천년의 독서와 고전 읽기는 제가 한 번에 못 읽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하시려면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이건 이제 빛가람 시립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여기 뒷면에 보면 학년에 맞는 아이들 읽어야 될 책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도움 받으시면 책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전을 한 이유는 왜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한테 나무를 타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고 보면 물고기는 정말 바보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물고기한테 나무 타기 능력을 체크한다 그러면 물고기는 진짜 바보다. 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재능이 너무 다양한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경쟁으로 이 아이를 부추겨서 추구한다는 게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은 경쟁을 좋게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이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도 어떤 그 뉴스 봤는데 어떤 분이 수영을 하시는 분인데 박태환의 기록을 보고 아, 내가 수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내가 항상 뒤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동기가 떨어지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게 경쟁의 학습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책들 이렇게 덕후 활동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어렵게 해봤는데 어렵게 하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법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꽃들에게 희망을 너무 좋아요. 책을 사고 싶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책을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샬롯의 거미줄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윌버 이야기를 해요. 책을 가족끼리 같이 읽으면 좋은 게 그 책 내용을 우리만의 가족의 대화로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윌버라고 알아 모르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샬롯 나오는 윌버.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고전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읽기 싫어한다면 엄마가 읽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읽는 방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시온이는 이제 사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전들, 이게 이제 파리대왕 여기서 추천해준 고전 책인데 저도 혼자 읽기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읽어주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고전 책을 2권을 사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온이가 혼자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많이 갈 필요도 없이 초등 읽기 혁명에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매일 20분씩 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걸 잘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하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같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에서는 사실은 교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크라테스 국가에서 교육은 못 보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있는 사람이 바른 곳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사하고 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 고전에서는. 모두가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제자들이 계속 붙었지만 우리는 다 배우는 자들이다. 배우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인문학에서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이야기인데 저희 다은이가 이제 공룡에 이제 빠졌죠. 근데 누나한테 컴퓨터를 좀 배우더니 몇 번 좀 배우더니 또 얘도 이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2회에 공룡 배우기, 그래서 공룡 공부방 박다혜 선생님 해가지고는 이거를 또 3일 동안 새벽 2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4일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회를 하겠다고 공룡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내가 배운 거를 말하려고 너무 배우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관심 없는 걸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따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다혜가 공룡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덥대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고요.
옷을 벗으면서 한 10몇 개의 공룡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아빠는 하나 알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알로사우루스! 계속 그 말. 다른 거 모르고 계속, 공룡은 계속 바뀌는데, 알로 계속 이러니까. 저희 다혜리가 엄마 아빠를 보더니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배우기 싫은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걸 진짜 학생의 입장에서 배웠어요. 우리 다혜리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다혜리한테 5명이 이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유해. 5살 요해이가 계속 맞히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배우는 학생이죠. 배우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배우는 거야. 근데 아빠도 어렵다고 그러고, 시온이랑 원효리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러고, 다혜리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또 막 이러고. 아무튼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혜야, 엄마는 너한테 열심히 공룡을 배우고 싶어. 근데 다혜리가 막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근데 결국에 다혜리가 엄마 저희 공룡 공부방에 들어가 있어. 한 명씩. 1대1 학습을 받았어요. 텐트를 또 한동안 또 텐트를 막 집에서 쳤는데 나보고 공룡 공부방에 들어가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 관심 없는 분야에 시온이랑 오늘이도 전혀 신경 안 쓸 일인데 그냥 남자 동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보통 다른 여자애들보다 공룡 하나는 더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방법들 5가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은 없다. 가정에서 아이들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한 개씩 도전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보면 수원시 도서관이에요. 수원에 저희 시온이가 5살 때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5살 때 이렇게 했나봐요. 이게 저 이제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있어서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이제 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많은 실패와 이 억압을 느끼고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제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했어요. 체크하고 암송 막 시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